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회담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핵 버튼 위협에서 대화 지지 쪽으로 일단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여서 위기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몇 변수를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오전 10시 드디어 이제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회담의 마감 시간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남북 고위급 회담 하면은 한 3가지 회담 종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전체회의, 두 번째는 문안조정회의, 세 번째는 수석 대표 간의 단독 접촉 이렇게 있습니다. 예. 보통 전체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를 시작할 때 한 번, 또 그리고 이제 합의하고 나서 그걸 낭독할 때 폐막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런데 문안조정회의라는 것은 이제 수석 대표를 제외한 각 예. 대표들이 실무급에서요? 그렇죠. 예. 합의 문안을 서로 내놓은 합의 문안을 가지고 뺄 거 뺄고 넣을 거 넣을 거 이러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안 조정 회의에서 뭔가 합의 도출 잘 안 되면은 수석 대표들의 단독 접촉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러한 3가지의 회담으로 내일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밤 늦게까지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2015년도 8월 4일 날 판문점에서 소위 말하는 그 목함질의 사건이 났잖아요. 예. 목함질의 도발이 있고 난 뒤에 8월 21일부터인가 무박 4일 동안 우리 한국에서 2사람, 북한에서 2사람, 2+2 회담이 사실상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는 무박 4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전혀 그냥 잠 안 자고 했다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됐든 뭐 날짜 연기 안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결론을 도출했고 북한이 유감을 표시를 했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오늘 회담이 분위기가 네. 좀 내일, 죄송합니다. 내일 회담이요. 내일 예. 회담이 분위기가 좋고 잘 되면 내일 중으로 끝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끝나는 시간은 오픈돼 있기 때문에 내일 저녁 늦게 모레까지도 계속 갈 이어질 수가 수도 있는. 있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틀 사흘 뭐 예. 나흘 이렇게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제 북측에서 이제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양측의 이제 회담 라인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통일부, 문체부, 북한에서는 조평통 그리고 뭐 체육성 이렇게 보면은 주관 부처라던가 중량면에서 조금 비슷하게 급을 많이 맞추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철저하게 맞췄다라고 철저하게 해도 맞췄다. 네, 철저하게 예. 맞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일부에서 일단 뭐 통일부 장관하고 통일부 차관 그리고 이제 우리 체육부 차관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예. 맞춰서 이제 북한에서도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체육상이 나오고요. 그 외에 2사람이 각각 더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1월 5일 날 북한에서 이 조평통 위원장이 사실은 이 북한의 남북한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3개의 조직이 여기를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조평통뿐만이 아니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통전부, 통일전선부 이 3가지가 조직이 지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통전부가 전면에 나선다는 그런 측면이 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족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급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민족올림픽위원회가 그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예, 북한에서. 저 마지막에 있는 리경식 민족올림픽 그렇죠. 조직위원이 네. 참석하는데 이제 약간 급조된 조직의 그전에 가능성이 있다. 민족올림픽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예.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부러 맞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아주 철저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회담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내일 10시에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차피 이제 30분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통신선 개통할 때 자기네들 원하는 시간에 하거든요. 그럼 9시 하면 우리는 9시 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가 10시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북한으로 보면 그게 9시 반이 되거든요. 자기로 봐서는 예. 꺾어지는 게 좀 30분 단위로 꺾어지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걸 받아줬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우리 한국이 한 것에 대해서 역제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순수하게 잘 따라오고 있다는 이 자체가 회담의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것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어쨌든 보통 이렇게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면 누가 참석하느냐. 뭐 회담의 끝 가지고도 굉장히 뭐 신경전을 벌이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쉽게 지금 합의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양 교수님, 통일부의 장차관이 한꺼번에 이렇게 회담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라면서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우리가 일입니까? 보통 회담 운영에 있어가지고 회담 대표들이 회담장에서 밀고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장 밖에서 그 회담을 총괄 조정, 다시 말해 예. 관계부처 협의하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교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지시사항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예. 회담장 안에 메모를 전달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통일부 장차관이 모두 다 회담 대표를 갔다. 그렇다면은 이런 회담을 총괄 조정 운영하는 사람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례적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회담 대표라는 것은 그 회담의 각본에 의해서 일종의 연출한 주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밖에서 회담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면요, 이성건이가 1월 5일 날 발표를 할 때 세 개의 조직이 여기에 대응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평통도 있지만 통전부, 그러면 예. 조평통도 통전부도 그리고 이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이게 이제 세 개의 조직이면은 이 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냐면 적어도 우리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통일전선부하고 우리나라의 조직하고 하면 이건 역시 통일부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저기 지금 여기 체육 조평통. 지도위요? 조평통. 예, 예. 조평통의 그 조평통하고도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것이 결국은 통일부거든요. 통일부죠. 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나가고 혹시 통전부에서는 통전부장이 안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1대1 대응 개념으로 우리 통일부 차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대응한 것은 조금 다르게 뭐 거의 1대1로 나오긴 했지만 통전부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기 지금 급조해서 나온 소위 예. 말하는 저 민족올림픽위원회요. 조직위, 예. 그쪽에서 아마 저 사람이 통전부의 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봐요. 예. 네, 그좀 연장선상에서 좀 북한의 조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그 조평통은 물론 우리 통일부와 카운터파트지만도 조평통 위원장은 한 사람이지만도 부위원장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 필요 있고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우리 천혜성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전종수가 나온 것은 예. 모자는 조평통 부위원장을 모자 썼지만 아마 네. 통전부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 보여지고 전종수. 그렇죠. 그렇죠? 조평통 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측의 그 국무총리실 심의가 또 북한에서 황충성 조평 부장 나오는데 예.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이 조평동 부장이면서 국무총리 심의관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 필요보다도 네네.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보면은 우리 그 국정원이 통일부 또는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의 모자를 쓰고 회담 대표 나와가지고 마크에 쓴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없어져야 될 대목이지만 어차피 국정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보를 가지고 회담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이 돼야지만도 회담 대표를 직접 나가는 것은 상당히 네.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담 대표들은 안에서 열심히 밀고 당겨 하고 있는데 북측의 보이서 네. 우리의 국정으로 뒤에서 밀당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북한에서 협상의 모든 권한을 갖다가 우리 국정원에 쏠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가 보기에 역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우리의 그 안문영 국무총리 심의가 예. 북한의 황충성 조평도 부장 예. 이것은 아마 좀 정보 계통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거 보여주고 골고루 지금 다 포진이 뭐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실무 회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천혜성 그리고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인 전종수 이 두 사람은 남북 관계 개선에 나름 예. 실무 회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노태강이라든지 북한의 그 원기로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김일수 교수님께서 하는데 이경식이라고 민족올림픽위원 이런 뭐 급조된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이제 이런 실무. 평창올림픽 실무 예. 일하면 여기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회담 대표 구성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종수는 2015년도 12월 달에 남북 차관급 회담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도 12월 달에 남북 차관급 회담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니까 이게 23개월 만에 2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회담이잖아요. 네. 그때 2015년도 12월 달에 남북 차관급 회담을 할 때 이 전종수가 북한 측 대표로 나왔어요. 그때는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기구로 성격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당이 외곽기구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사람 기관이었어요. 그렇죠. 통전부 예. 외곽기구죠. 그러니까 이때도 나올 때는 뭐 겁이 많니 격이 많니 하고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하여간 그때 이 예.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한의 그 장관급 회담 뭐 21번 정도 있었는데 18번 정도 이 하여간 장관급 회담에 실무자로 나오거나 또는 뭐 대리자로 나오거나 예. 대표자로 나오거나 수석 대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온 사람이니까 굉장히 베테랑이죠. 예. 베테랑이고 소속 자체는 조평통인데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죠. 또 이게 이제 여전히 통전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뭐 이 머리에 모자 2개는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이 전정숙 하면은 그 남북 회담사에 보면은 전방위 회담꾼이다. 다시 예, 말해서 맞아요. 정치, 경제, 사회만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회담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면에서 남북 카운터파트의 이런 격도 맞췄지만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 이런 그렇죠. 라인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상대로 뭐 북측 단장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상당히 직선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회담 모습 어땠는지 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군사회담 관계를 공개한 관련된 측의 요구가 정그러면 할 수 없구나. 회담에도 성과도 없는데 뭐 사진만 자꾸 찍어서 뭐라고 하세요? 2010년 9월 그 회담 때 모습인데 회담에 성과도 없는데 사진만 자꾸 찍어서 뭐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모습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로 평가할 우리가 수 있습니까? 보통 그 예. 이 군인들이 회담 대표나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아주 강직하다. 또 좀 나쁜 말로 평가하면 다혈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성근은 이 지금까지 남북 군사회담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 군사회담에서 합의할 때도 있었고 결렬될 때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2004년도 그 육사 합의서지요. 이 서해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합의할 때 대표를 또 나왔어요. 예. 또 2010년 이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해서는 천안함에 대해서 이건 특대형 무슨 모략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하고 방금 이제 나올 때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사진만 남측이 찍으면 증거 되느냐 조작했다. 이러는데 이제 이러면서 회담장 뭐 박차고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회담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회담 대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담 잘하는 사람은 회담의 모회담에서 모든 그 각본대로 그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예.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담 대표의 성격이 뭐 다혈질이다 이런 것은 별로 회담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남북 접촉에 지금 한 27차례 정도 참석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 뭐 완전히 그 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보면 군내 그 문필가 군 쪽에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잡지사 이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워낙 문필력이 좋다 보니까 발탁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인이 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동당의 간부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배경이 든든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김영철이 눈에 들었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남북 군사회담에 나왔고요. 좀 전에도 이제 나왔다시피 저렇게 이제 그 화면 속에 나와서 저렇게 말한 것은 네. 우리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방부 대변인 했던 문상균 장군 그 사람하고 지금 대화할 때 남북 군사회담이죠. 그 대화할 때 나왔던 그 장면들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죠. 직설적인 사람이고 군사회담만 주로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기가 바뀌어서 나온 거죠. 그렇군요. 이 예. 북한의 그 군사회담에서 3인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영철이, 예. 그다음 이제 박임수, 네. 세 번째는 이성건 세 사람인데 지금 이제 김영철은 통전부장을 가 있죠. 또 지금은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박임수는 지금 몸이 안 좋지만도 판문점 대표부 대표로 있죠. 네. 이성근은 조평통 지금 위원장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 성군 시대에는 물론 군사 대표들이 이런 대남강경을 총괄하는 통전부장이라든지 이런 조평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뭔가 관료들 중심으로 가야할 경우에는 이런 통전부장이 있어도 군사대표 또는 조평통 이런 것도 군사대표보다 아무래도 관료 쪽으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는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측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제 단장인데요. 상당히 차분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분야 회담에서 주로 활약을 해왔었는데요. 조명균 이 통일부 장관의 과거 회담 모습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세기를 기다려왔는데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연한 마음으로. 근데 오랜만에 회담에 수석 대표로 나가시는 건데요.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글쎄 뭐 워낙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회담이고 또 그 국민들이나 국제사회 관심도 많은 만큼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건 위원장은 처음 만나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처음 만나는지 아니면 국방장관회담이나 다른 계기에 봤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뭐 어쨌든 만나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1999년의 이 젊은 시절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주름진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처음 만나는지 다른 계기에 이렇게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만나서 잘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거는 처음 아닌가요? 네, 제가 이제 좀 우리 장관께서 솔직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 우선 아쉬운 부분은 어찌됐든 이성건이가 27번이나 우리 남북한 간의 군 대표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혹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좀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기억이 없으면 만난 적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성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군사회담 쪽에만 초점이 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만 이제 계속 중령, 대령의 계급장을 달고서 네. 군사회담의 대표자나 또는 군사회담의 수행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우리 조명균 통일부 그렇죠. 장관은 경제 통일, 경제, 통일, 사회 예. 뭐 이런 쪽이니까요. 분야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렇군요. 접촉할 기회는 제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돌부처 대 핏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두 사람의 이 내공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회담 대표라는 것은 그 말, 행동, 언행을 통해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이 우리 측의 주장에 호응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부처가 되면 안 되죠. 예. 조용하게 있으면 돌부처가 우리의 되면 뜻을 안 된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김일수 교수님께서 잘 지계시는데 우리 조명균 장관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전통적인 관료고 주로 교류 협력의 파트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성근은 군사 부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로 회담에서 주로 만날 가능성은 낮지만 예. 그렇지만도 조명균 장관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각자 갔기 때문에 아마 오만찬에서 스치고 지날 정도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관료 출신 또 네. 그리고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군사 전문가 이 출신이 이렇게 이번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오면은 돌부처리든 다혈질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좋은 사례 이런 네. 하나의 그 전형적인 좋은 사례로서 나왔으면 좋겠다. 예, 좋은 그런 결과를 생각이 듭니다.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뭐 두 사람의 성향이 어떻느냐 이거는 뭐 차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네, 오히려 조평동 부위원장인 전종수가 사실상 남북 장관급 회담에 계속 수행원으로나 또는 뭐 예. 북측의 어느 쪽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장관께서 이 사람을 좀 자주 봤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이 사람을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네. 일단 내일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데요. 이게 공동 경비구역 내에 있는 우리 측 그 회담용 건물이죠. 네, 우리 쪽에 있는 것은 이제 평화의 집이고요. 북쪽에 예. 있는 것은 판문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제 이례적이긴 한데요. 통상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뭐 만나자, 언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북한이 역제의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밀당 쪽에서 과정이 별로 하고요. 없었죠 이번에는. 뭐 전혀 없었다라고 봐야죠. 예. 전혀. 그래서 뭐 사람들 대표단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 거기서 통상 이제 사람을 약을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장관급 그다음에 차관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쪽이나 차관 또는 뭐 실장급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회담 자체에 굉장히 부성실하거나 또는 우리를 약으로 올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회담에 성과를 가져가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회담의 성과를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판문점의 건물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잘 말씀했는데 이 근무 지역이 있습니다. 네. 남북한 연락관들의 근무 지역, 북한 연락관 근무 지역. 우리 측에서는 자유집이라고, 북측에서는 판문각이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담장이 있습니다. 해담장은 북측에서는 이걸 뭐냐 하면 통일각이라고 주로 각자를 붙이죠. 아, 예. 우리에서는 평화집이라고 평화집이고, 그러죠. 예. 아마 이번에 평화집에 상당히 확대 이렇게 개선을 좀 했을 거라 생각되고 그다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북한이 거의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통금 결단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판문점에 그 북측 기순맥 있잖아요. 북한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트라우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북한이 이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는 항상 미군하고 싸우는 곳이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판문점의 평화집에서 호응했다는 것은 아마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성공적 개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신뢰, 세 번째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지지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우리 측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시간과 장소, 북한이 이렇게 수용한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적극적인 의지가 다른 때와 달리 엿보인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사실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이제 회담에 나설 실무진들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실무 회담에 나설 뿐이지 사실 뭐 서울과 평양 수뇌부 간의 어떤 원격 회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평화의 집에서 하게 되면 예. 우리 그쪽에서는 뭐 CCTV 같은 게 있어서 실시간으로 사실상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방송하는 거 네. 지금 국민들이 다 시청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지금 회담하고 있는 거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군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이게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대신에 이제 북한은 그게 실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뭐 녹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주얼은 아니고 음성으로는 네. 이제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회담이 다 그렇듯이 이게 실시간으로 다 뭐 어떻게 보면 모니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과의 회담인 경우에는 그게 제한이 되지만 특히 남북한 간의 회담인 경우에는 적극 결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돌출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예. 그때그때 결심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간접 대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과의 간접 대화가 그 내일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뭐 메모도 전달하고 뭐 이런 풍경들이 많이 그렇죠. 보이겠군요. 예. CCTV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보통 남북 회담의 역사를 보면은 그 우리 측 지역의 평화지휘에 하면 우리는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음성만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CCTV가 북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할 때 2차례 정도 시작할 때와 폐마할 때 이것은 CCTV에 다 나옵니다. 그럼 북한 이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문안조정 회의 있잖아요. 예. 이런 CCTV에 안 나옵니다. 아, 또 그리고 지금 그렇군요. 이제 예를 예. 들어 가지고 남북 간에 좀 뭐랄까 이 기사 만나든지 이럴 때 잘 담판 안 될 때 그럼 수석 대표 접촉한단 말이에요. 이 수석 대표부터 이 CCTV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 이제 테이블 위에 어떤 의제들이 올라갈까 이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뭐 평창과 남북 관계 개선 이렇게 두 이제 당사자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평창 올림픽 관련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선수단 규모 그리고 거기 따라오는 임원진 규모 이런 부분은 사실 남북 간의 어떤 실무 협상에서 정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특히 이제 고위급 회담하면 예. 남북관계 제반 문제를 의제를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 북한에서 신년사에서 대중 추정할 수 있는 의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장 창건 문제,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해소 문제, 세 번째는 평화적 환경 조성 문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세 가지 범위에서 할 거고 우리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때 평창 문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 상호 관심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남북한이 서로 원하는 의제를 상당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되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수단의 구성 문제, 예. 또 응원단 문제, 더 나아가서 대표단 문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고위급 회담하면 이 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2-3개 정도의 실무 회담을 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실무 회담 하나.
그다음 저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한 실무회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마 군사 분야, 긴장 완화 군사 군사 분야, 예. 하나 되는데 아마 군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선수단 또 그리고 대표단, 응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 관련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선수단의 규모는 조금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남녀 피계가 하나 있는데 기한이 그것도 이제 지났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본이 이제 순서대로 가져가는 바람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웅 북한 올림픽 그 IOC 위원이 지금 스위스에 가 있잖아요. 가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제 몇 개를 얻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뭐 양보해 줬던 거 그거 10팀 나가지만 한 팀 더 하면 11팀 해도 그거 뭐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보를 얼마만큼 받아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와일드 카드로 북한이 이제 좀 이렇게 강세인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피겨도 있긴 하지만 크로스 칸트리도 있고 뭐 쇼트트랙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와일드 카드를 과연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아내게 되면 선수단의 규모는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선수단의 규모가 정해지면 임원단은 통상 선수단의 60% 정도로 한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원이 정해지는데요. 통상 보면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북한이 이 한 24번 중에 북한이 참여한 것은 몇 번 안 돼요. 특히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소치 동계올림픽도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그 와일드 카드를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통상 한 10명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임원단까지 합하면 그게 16명.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전체로 선수단과 임원단이 구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표단이나 응원단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준비가 되겠지요. 예. 네, 지금 그거 관련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끊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올림픽 정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그 쿠베르덴 그 이 올림픽 그 창시자 있잖아요. 올림픽 아버지.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승리보다도 참치가 의미 있다. 이것을 갖다가 IOC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이번 참가에 대해서 상당히 반길 것이고 그래서 네. 장웅 위원장하고 상당히 협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우리 김일수 교수님께서 한 선수단에서 한 10명 내에 저는 그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 종목에서 가지고 한 2~3명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체 종목에서 예. 와일드 카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자 키 만약 간다 하면 거기에 우리가 20명이 이 선수단에 포함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5명 정도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IOC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선수단 규명은 10명 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단일팀 구성도 이슈인데요.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제 피겨 단체전에서 단일팀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 와중에서 선의에 또 열심히 연습한 선수들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도 있긴 하지만요. 예. 지금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이 8일이고 시작은 2월 9일인데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남아서 설령 단일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북한 선수가 언제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들하고 발 맞추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단일팀 구성은 굉장히 힘들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예.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이슈죠.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이번에도 올까? 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만약 이 응원단이 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릴 텐데요. 지난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응원단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었죠. 북한 미녀 응원단 지금까지 총 3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추억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곱상한 외모에 단아한 한복 차림, 그 뒤에는 엄청난 반전 매력도 있습니다. 걸그룹 칼군무 못지않은 힘차고 일사불란한 응원 동작을 선보이는데요. 한번 왔다 하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북한 미녀 응원단이 이번 평창 올림픽 때도 한국을 찾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 응원단이 처음 파견된 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입니다. 특별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빼어난 외모에 현란한 응원 동작으로 우리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죠.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나신 겁니까? 우리 원래부터 그렇게 잘합니다.
한 해 뒤인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300여 명이 파견됐는데요. 이때는 남북한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버스에서 내린 북한 응원단이 어디론가 허겁지겁 뛰어가는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지금 우리 장모님 저 어디다 맞췄어요? 네? 어디다 맞췄어요? 네? 호수아비다 맞을 수가 있어요? 길에 내걸린 환영 현수막이 문제였던 겁니다. 눈물바다가 된 북한 응원단은 결국 현수막을 떼어내 고이 접어든 채 자리를 떴습니다.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도 응원단 100여 명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때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남한에 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16살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많이 앳된 모습이죠. 그렇다면 북한 미녀 응원단은 어떻게 선발되는 걸까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키나 나이 제한처럼 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이 확실해야 하고요. 학력까지 꼼꼼하게 따진다고 전해집니다. 네, YTN 미니어 앵커 장민정 앵커가 북한 미니어 응원단을 잘 지금 정리를 해줬는데요. 지금 보셨듯이 북한 응원단 예전에 보면은 뭐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입고 이렇게 가슴에는 김정일 배지를 달고 이제 오는 모습도 봤는데 김정은 시대의 응원단이 만약에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 모습은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여름에 했던 체육대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하고 겨울에 하는 스포츠하고는 좀 다르겠죠. 일단 추우니까요. 그렇죠. 예. 여름에야 뭐 정말 검정 저고리에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이렇게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롱패딩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따뜻하게 해서 내려와야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녀 응원단이 좀 많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 청년들 좀 마음도 좀 움직이고 우리 민족 전체를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도 아마 내려온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만약 선수단이 내려오면 선수단이나 응원단 체류 비용은 누가 내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지불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 규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오늘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민족 경사로 표현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선수단, 그다음 응원단, 교회단, 그리고 대표단 이 네 가지 구성에서 상당히 그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런 이 응원단의 이런 복장 관련해서는 우리 김일주 교수님 말씀했지만도 이 한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민족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선수단과 대표단, 교회단 이런 부분하고 체류비라지요. 이건 좀 다릅니다. 선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IOC에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응원단이라든지 교회단 이런 것은 아마 주최국에서 주로 우리가 뭐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최국에서 대부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도 크게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와 달리 뭐 여기 와서 뭐 옛날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체류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아주 조그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것을 갖다가 뭐 짚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이런 체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체류 비용 일단 대북 제재 저촉이 안 된다. 통일부는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는데요. 예, 그것도 그거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선수단과 임원단 그리고 대표단 이들이 내려오고 우리가 뭐 경비를 대주고 내려오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제재와 지원 속에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제재도 있고요. 또 한국의 제재도 있고 미국의 제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수단이 육로로 올 거냐, 해상으로 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중으로 올 거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고려항공 제재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무슨 뭐 만경봉호 제재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사실상 세부적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면 제재와 지원 속에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조정하고 조율하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이 제재를 피하면서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선수단뿐만 아니라 운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유엔하고 미국하고 협조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북한의 선수단이 오고 대표단이 오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문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해 가지고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속에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 경험사를 봤을 때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서부 제재 이런 문제 예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이번에 예술단 응원단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좀 체육 행사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측면이 있지만도 우리의 입장에서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행검 이런 부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북 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또 하나 혹시나 탈북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올까 이것도 관심인데 이 배를 타고 와서 머무를 이럴 가능성이 가장 여러 가지 가능성은 사실상 열려 있다라고 예. 봐야죠. 육로로 올 수도 있고 뭐 배로 올 네. 수도 있는데 배로 오는 것도 사실상 또 제재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군요. 만경고 말고는 뭐 다른 예. 거는 못 오는데 사실상 또 북한의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평양 쪽에서 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원산 쪽으로 옮겨서 그거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북한의 운송수단으로 봐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오는 것도 다 쉽지 않은데 예. 결국은 아마 이제 내일 그 협상장에 나가면 북한에서 어떤 방법을 하겠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텐데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거든요. 북한이 이제 선수단 데리고 내려오고 인문단 데리고 내려오지만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이제 불안할 거예요. 혹시 이제 내려와서 탈북할까 봐. 그래서 얼마만큼 안전 조치를 우리가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네들이 배로 와서 배 정박해놓고 거기서 선수단 그다음에 응원단 몽땅 데려갔다가 몽땅 데려오면 숙식 해결도 거기서 하고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접촉할 일도 없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일 바람직한데 과연 그 방법을 택할지 그것이 유엔 제재하는 관계는 없는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육로로 왔을 때 우리는 그들한테 제공해줄 충분한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무 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의제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테이블에 오를까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인데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냐는 질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좀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되시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뭐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북한 참가 관련해서 논의하는 집중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림픽이 이제 서울 기간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예.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 선수단, 인문단, 대표단 이 이동 경로에 관해서 하늘길, 백길, 땅길 네. 이 세 가지 다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 아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셨군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선수단의 경우에는 아마 이 육로로 올 가능성이 높고 네. 응원단의 경우에는 아마 만경봉을 통해 가지고 백길로 올 가능성이 높고 네. 혹시나 대표단 중에서 아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 민족 경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고위급을 파견할 경우에는 이 하늘길 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그 이 응원단, 교회단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뭡니까 신민 안전도 중요하지만도 한꺼번에 통제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산 아시안 게임 할 때도 만경호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숙식 자고 다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 대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과 통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그 백길 이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이산가족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우리 측 입장에서 이미 지난해 7월 17일 날 군사당국 회담과 적시 회담을 제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이 이산가족 문제 많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짚고는 넘어갈 것이다. 짚고는 넘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냐 하면 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라든지
또는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가고 혹시나 이러한 어제가 차기 남북관계 개선 실무 회담이 개최될 때 중점적인 어제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명 장관의 이야기처럼 이산가족 문제도 아마 짚고 넘어간 수준에서 아마 이번 회담에 응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간상 이번 설 전에 뭐 이산가족 상봉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2월 9일 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설이고 예. 그 일주일 정도 그 기간이 또 김정일의 생일이거든요. 2월 16일이 생일이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신에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설 때 2월 16일 날 너희 뭐 아버지 생일 때니까 그때 그러면은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하자. 네. 우리는 준비 다 돼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북한도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통일부 장관이 그럼 이산가족 문제도 어떻게 이번에 설 때 한번 통 크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요구 사항이 우리가 들어줄 만한 수준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의 요구 사항이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한미 훈련 그거 연기하지 말고 중단해라. 예. 그리고 전략자산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라. 요구 조건이 과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양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한번 던져보고 거기서 한번 뭐 검토해 보자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구 조건이 많으면 정말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까지 북한이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세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했지만도 금강산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하면은 북한은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나름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만약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북한이 요구를 해온다면 이거는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시점상으로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은 시설 준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좀 오래됐고 금강산이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시설 준비가 과연 한 달 내로 가능할까?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재기는 하되 이번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게 뭐 완전히 단발을 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 주 지금 이제 금강산과 개성공단 물론 재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금강산보다도 이 개성공단 문제는 일단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연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럼 뭐냐 하면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개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뭐 이 문제 우리 민족의 협력 차원에서 개성공단 조속하게 재개돼야 됩니다. 이 정도에지 우리가 뭐냐 개성공단 재개 안 하면은 평창 어렵고 남북이 어렵다 이런 조건, 선결 조건 내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의지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요 우리 양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북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좋다 그러면은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간의 회담을 하고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서 그리고 나도 비핵화 회담으로 나가겠다라고 결심만 서고 나면 모든 게 다 풀려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고 비핵화 회담에는 안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꼬이죠. 북한의 속내는 우리가 정확히 아직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회담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일 회담에서 보면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하는 의도, 저의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시 이제 선순환으로 가게 될지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다시 회담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아마 내일 회담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미 대화까지 이끌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백악관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I always believe in talking. We're very firm.
but I would be, absolutely I would do that. No problem with that at all. I very much want to see it work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d like to see them getting involved in the Olympics and maybe things go from there. So I'm behind that 100%. 네. 트럼프 대통령, 내 책상에 더 큰 핵 버튼이 있다. 이건 작동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살짝 어떤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선회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예. 특히나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에 대한 100% 지지 이런 부분은 아마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렇지만도 대북 압박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그 이 미국은 지금 먼저 상당히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런 남북 대화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복원이 되고 또 이 복원선상에서 북미 간에 대화할 때 과연 이런 최대 압박 제재를 지속할 것인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이 있습니다. 첫째, 남북 그 복원을 하고 복원을 토대해 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북미 대학 촉구시키고 네. 더 나아가서 4자회담, 6자회담 이걸 통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러한 큰 틀의 그런데 플랜이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이번 고위급 회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의 분위기를 지속해가지고 좀 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일희일비하지 네. 않도록 물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하겠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도 상당히 중요하다. 좀 그것을 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북 대화가 미국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거에 북한이 이렇게 그 대화에 복귀하고서 많은 돈을 요구했다.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좀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니키 헤일리 대사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폼페이오 CIA 예. 국장도 같은 종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지난 25년 동안에 1993년도 소위 말해서 그 1차 핵위기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25년이 지나온 거잖아요. 지나오는 동안에 북한은 도발하고 그리고 대화해서 지원해주고 나면 다시 또 북한은 도발하고 그런 패턴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폼페오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는 거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이 회담을 제의하고 한 이유를 왜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1971년도부터 북한하고 회담하기 시작해서 지금 40몇 년 동안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회담을 할 때마다 제의를 하고 이런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수많은 학습 효과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알아요. 예. 그래서 신범철 교수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하는데 알면서도 쏘아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알면서도 쏘아줄 필요가 예,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면서도 쏘아주면서 회담을 하고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이 좋은 기회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북한을 계속 끌어내야죠. 네. 끌어내서 목표 자체는 비핵화에 가야 됩니다. 가장 큰 목표는 비핵화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담장에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야죠. 평창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에서 누가 올까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관심인데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장 관심이 장녀인 이방카가 올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계기시마다 한미 정상회 통화에서 아주 고위급의 가족과 고위급의 대표단을 보냈다 하니까 방금 예. 말씀드린 이방카 딸 또 그리고 펜스 부통령 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남북 관계 해석에서 가지고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면서 국제의 성격을 지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적 사례 보면은 남북 간이 대립과 대결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 주도자 되고 난가보는 이방인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고 두 번째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면은 한미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하고 계속 긴장 고조시키면은 그럼 한미 간의 동맹 돈독해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의 목적이 한미 갈등을 야기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미 간에 돈독하게 되는 게 목적입니까? 이 설득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그 문재인 정부 항상 강조하시피 한반도 문제 좀 더 인내,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이것이 아마 지금 이번
이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이런 남북 간의 대화, 관계 보고 이것이 그 어느 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또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표단이 누가 오느냐, 대표단장을 누가 맡느냐, 거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카,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먼저 이방카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방카 스스로도 이게 정치적인 야심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한번 오보고 싶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 이방카는 아무래도 이제 백악관 선임 고문이니까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펜스 부통령이 오게 되면 그럼 이방카하고 펜스 부통령 사이에 당연히 이제 펜스 부통령이 단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두 사람이 오게 되면 펜스 부통령이 오게 되고, 펜스 부통령을 빼고 이방카를 보내버리면 이방카가 단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만일에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오게 되면 사실상 북한의 대표단, 그때 참여할 대표단에 최용해가 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던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만일 이방카가 단장이 돼서 오면 굉장히 지금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대면 김정은이가 이걸 들어요. 들어서 말도 예.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러면 김여정이를 한번 보내볼까. 네. 그러면 김여정이하고 이방카하고 한번 만난다고 하면 이거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예. 만일 이렇게 뉴스거리가 돼버리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핵화의 길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김정은이가 정말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비핵화로 내나가겠다. 네. 그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저는 다 달려있다라고 봐요. 예, 북미 대화까지 어떤 단초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좀 소중하게 좀 짚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까지가 아니라 이제 평창 이후까지 내다보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이번 지금까지 평창에 대해서 약 한 95개국이 참가하고 약 한 500여 명의 각 국가의 국제기구 지도자 온다 했지요. 이런 부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다음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최용해 지금은 이제 이 상위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최용은 당의 기구자는 거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올 수 있겠죠. 뭐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다 하면은 최희가 대표를 갈 거고, 그보다 더 급이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고인민의 상임위원장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런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의 평창을 민족 경사의 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 민족 경사의 해를 갖다가 이것을 상당히 뭔가 역사적인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위급 파견, 여기에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고,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최용해는 당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책 자체를 당의 이름으로는 달고 못 올 거예요. 네, 네. 예, 국무위원회 이름으로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오겠죠. 오게 되면. 예, 뭐 북한 또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일 오전 10시 북한 시간으로는 9시 반 남북 이 회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